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10년 후에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학급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1년 전 발표한 학령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봤는데요. 올해 학급당 학생 수가 20여 명인데 10년 후에는요, 절반 이하인 9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학령 인구 붕괴가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왔죠. 이런 저출산 국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더 귀한 만큼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부 산하 한 아동기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15세 청소년 중 삶의 만족도가 높은 비율이 약 26%,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7.7%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나이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공부였고요. 청소년 4명 중 1명은 집이나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요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도 많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 또한 중요해 보이죠. 결국 저출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해 아이들의 행복 또한 반드시 전제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낙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9월로 연기된 대출 규제,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일명 이 DSR 2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죠, 용어들이?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밤사이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오전에 그쳤다가 주말인 내일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절기상 이날인데요. 작은 더위라 불리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인데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찜통 더위와 장맛비 조심하소서. 농촌에선 풀이 무성하니 김매 주소서. 오늘도 좋은 날 되소서. 정답 보내주소서. 네, 우리 작가님이 써놓은 거 보니까 래퍼가 꾸미셨나?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낙뢰에 대한 정보 살펴볼 텐데요. 이 낙뢰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많아서 외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못된 정보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정말 생길 수 있겠네요. 모르고 있다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이 벼락맞기가 로또보다 쉽다, 이거라고요? 예. 언론 보도가 전하는 벼락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미국 국립번개안전연구원 이런 곳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국립번개안전연구원은 미국의 국립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아이고, 예.
예, 2005년 이후에는 눈에 띄는 활동도 없고요. 그런데 이곳이 주장하는 벼락 맞을 확률의 계산식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미국의 인구를 2억 8천만 명으로 연간 1,000명이 벼락에 희생된다고 상정을 하고 확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미국 전체 인구를 벼락 사고 사망자로 나눈 건데요. 이 수치를 근거로 벼락 맞을 확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인 814만 5,060분의 1보다 높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 보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2023년 기준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3,600만 명이고요. 이 기간 미국에서 벼락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매년 벼락에 맞아 숨진 사람들에 관한 집계를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그 번개 연구소가 계산한 방식을 따르면 미국에서 벼락에 맞아 숨질 확률은 대략 3,869만 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상황을 따져보면요. 행정안전부의 2022년 7월 낙뢰 발생 사례 및 행동 요령 자료에 따르면 이전 10년 동안 낙뢰로 인한 피해, 인명 피해가 모두 17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7명이 숨졌고 19명이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동안의 집계인데요. 연간 낙뢰 사고 사망자 1.7명을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인구 1억 명당 3.4명, 그러니까 1,000만 명당 0.34명에 해당되고요. 대략적으로 확률은 3천만 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었으니까 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굉장히 낮은 거죠. 예, 벼락 맞는 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겁니다. 이거 저도 들어본 적 있는데 금속 장신구가 벼락을 부른다. 예. 예,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근데? 지난해 여름에 강원도 양양 설악해수욕장 해변에서 6명이 벼락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분이 끝내 숨졌는데요. 예. 이 사고 발생 이후에 다수의 언론이 사고 내용을 보도하면서 낙뢰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관련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 하나가 이 금속 장신구와 관련된 건데요. MBN, SBS, MBC 등이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목걸이나 시계 등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서핑 업체 측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목걸이나 시계 등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고 천둥 소리가 들리며 바다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금속 재질이 한마디로 전기를 끌어들인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맞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네. 전문기관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전기연구원이 펴낸 낙뢰 안전 가이드북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요. 안경, 시계, 목걸이, 팔찌 등 작은 금속류는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낙뢰의 위험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배트나 골프채 등 재질이 금속물인가 절연물인가에 상관없이 높은 곳일수록 낙뢰에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고무장화나 비옷 등의 절연물을 입고 있더라도 낙뢰를 피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천둥 소리가 들리면 신속히 물 밖으로 나와서 안전한 실내로 대피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금속 장신구를 착용했다고 해서 벼락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장신구가 없다고 해서 안 맞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전기연구원에서 마네킹 2개를 이용해서 인공 낙뢰 실험을 했는데요.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금속 착용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벼락이 떨어졌고요. 높이가 다르면 높은 쪽으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만 상관이 있는 거지 뭘 들고 있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 있잖아요. 예. 끝부분이 금속인 우산을 들고 서 있으면 벼락을 맞을 위험이 커진다. 이 이야기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뾰족한 우산을 들고 다니면 벼락에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것저것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미국 기상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높이, 뾰족한 모양, 그리고 고립
이건 번개가 칠 위치를 제어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금속의 존재는 번개가 떨어지는 위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무나 산과 같이 키가 크고 고립돼 있지만 금속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자연물은 1년에 여러 차례 번개에 맞습니다. 번개가 위협할 때에는 즉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금속을 제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금속은 번개를 끌어당기지 않지만 번개를 전도함으로 금속 울타리, 난간, 표지판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십시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 금속이든지 아니든지는 상관없고요. 주변보다 높으면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도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면 실내로 대피하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내는 100% 안전한 건가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전한 건 사실인데요. 네. 집은 전기 전도체를 피하는 한 번개로부터 안전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네. 집에 있더라도 유선 전화, 전기 제품, 전선, TV 케이블, 컴퓨터, 배관, 금속, 문 및 창문을 멀리하라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요. 창문은 두 가지 이유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 거센 바람에 날린 물체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서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오래된 집에서는 드물지만 번개가 창문 측면에 균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번개가 치는 동안에 실내 안전 수칙을 설명을 하는데요. 물을 피하라. 전자장비를 만지지 말라. 창문, 문, 현관, 콘크리트를 피하라.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샤워나 설거지 등은 수도 배관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들어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이 수돗물에서 피해 있으라고 공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연구원은 이렇게 밝히는데요. 필요 설비가 없는 헛관과 나무 또는 돌로 된 오두막이나 버스 정류장과 같이 부분 개방된 피난처의 경우 벽면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중앙에서 웅크린 자세로 피하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실제로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낙뢰 사고의 대부분이 실외에서 발생을 했지만 차 안이나 컨테이너 등 실내에서 일어난 경우도 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건물 외부로 낙뢰가 떨어져서 출입문 등 전기가 통하는 물체와 접촉한 상태에서 감전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네. 일단 전기 통할 것 같은 거는 번개 칠 때는 무조건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건물이라도 그 가장자리보다는 안쪽, 중앙 쪽에 대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샤워도 하지 말고요. 네. 그 야외 활동 중에 번개가 치는 경우에요. 예. 그 차 안으로 대피하면 안전하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네, 사실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만약에 안전한 건물이 없다면 자동차 안으로 대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에 번개가 떨어져도 이 금속 차체와 젖은 타이어를 통해서 지면으로 전기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다만 차 문에 기대 있지는 말라고 하고요. 오픈카이거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유리섬유 재질로 된 지붕이라면 차 안으로 대피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큰 나무 밑으로 피하면 벼락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정말 큰일 난다고 하고요. 전기연구원은 낙뢰는 어디든지 칠 수 있지만 나무나 깃대 등 높은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며 홀로 서 있는 나무는 특히 위험하므로 나뭇가지나 줄기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거리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을 때 나무에서 인체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무 옆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번개를 측경례라고 부르는데요. 집의 처마 밑이나 버스 정장 등 일부가 뚫려 있는 건축물로 피하면 이 측경례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네.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낙뢰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나요? 로또 맞는 거 어렵잖아요. 네. 근데 매주 로또 당첨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것도 수십 명씩 나오죠. 예.
그것처럼 낙뢰 사고도 해마다 발생을 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낙뢰 사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1건으로 집계되는데요. 2019년 4명, 20년 12명, 21년 3명, 22년 1명, 23년 11명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19.4%인 6건이 심정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따져보면 여름철에 많고요. 시간대별로는 낮에, 연령대별로는 30대부터 50대가 절반 이상이었고 남성이 22명, 여성이 8명. 뭐 이렇게 남성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요. 낙뢰 사고의 발생 장소 및 상황을 따져보면 등산이 40%, 서핑이 16%, 그다음에 낚시, 골프, 이런 야외 레저 활동 중에 많이 일어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차 안이나 컨테이너, 이런 데서도 있고요. 네. 낙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등산의 경우는 정상 바위 근처에 서 있거나 아이고.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벼락이 바위로 떨어져서 바위가 추락하는 경우, 그리고 낙뢰로 돌이 튀어서 다친 경우, 전류가 흘러서 감전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낙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서요. 일단 낙뢰 예보가 있을 때는 실외 활동을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강행하다가 네. 사고 나는 경우가 왕왕발생합니다. 등산, 골프 이런 것들인데요. 골프 같은 경우는 본인상 아니면 취소 안 돼 이러면서 천둥이 쳐도 나가잖아요. 네. 실제로 골프장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30-30 규칙인데요. 번개가 번쩍하고 시간을 셉니다. 그러면 30초 이내에 우르랑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낮은 곳으로 또는 물이 없고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등산용 스틱, 우산, 골프채 이런 긴 물건은 땅에 뉘어놓고 몸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번개가 친 뒤에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번개 위험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30-30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낙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 바로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동안 5조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거래량도 늘고 집값도 오름세라고 하는데요. 다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정작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일명 DSR 2단계는 갑작스레 9월로 연기됐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최근까지 대출금리 감당이 안 돼서 거기다 이제 거래도 안 되니까 손해보고 집 팔았다는 분들도 주변에 있었는데요. 요즘 금리 떨어지고 집가 오른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들 하거든요. 아, 네. 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근데 없어요. 그렇죠? 네. 아직 없는 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네. 뚝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이제 통화정책이고 매 결정된 회기 미팅 때마다 결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야만이 시장금리가 내리거나 대출금리가 내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이제 굉장히 상이한 금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게 상품금리라고 해서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지 시장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장금리를 결정하진 않는데요. 시장금리는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시장금리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시장금리는 3%대 초중반인데 근데 이게 22년이나 이런 때랑 대비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물론 22년 그때는 막 그 전년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나 뭐다 해가지고 또 주택가격 그게 나오면서 5%대까지 갔었으니까요. 우리가 받는 대출 상품 금리도 그때는 주담대가
5%, 전세 대출은 뭐 그보다 50bp 좀 더 낮은 5.5면은 5%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주담대가 메이저에서도 2% 후반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품 금리는 거의 100에서 150bp 이상 내려간 거예요. 시장 기준 금리는 변화가 없었지만요. 그리고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올해는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하고 있지만 6월 물가지표만 보더라도 2%대 초반대로 상승률이 내려오니까 한국에서는 또 올해 연말에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다시 많아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가 조금 하락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게 상품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4월, 5월부터 주택 대출 데이터가 좀 튀기 시작을 했고요. 6월 실제 데이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돼야 나오지만 5월 것만 하더라도 월간 5조 넘게 빌리고 있으니까 이게 주택 시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떨어졌다고 지난 한 달간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요. 5조 원을 받았다면서요. 네, 주담대가 그 5조 원 정도 빌리는 거는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월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로 5조 빌린 거는 상당히 기록적으로 빌린 금액이고요. 2020년, 21년이 대출 제일 많았던 해고 월간 10조씩 빌리긴 했는데 총합해가지고 그때는 신용대출도 많이 빌리고 기타 대출도 많이 빌리고 그다음에 전세대출도 폭증하고 담보대출도 폭증하고 이러면서 대출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개인대출뿐만 아니라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법인대출도 받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도 받고 온통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 올해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그래도 대출이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감소 중이었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환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이것도 올해 4월부터 신용대출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이게 신용대출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신용까지 땡겨서 뭘 해야 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됐다고 시장이 인식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통 전세 끼고 집을 살 때 신용대출도 받아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흐름들이 4월 말부터는 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간 5조 정도 나오는 거지만 과거를 반추해 보면은 5월과 6월에 주택 거래량이 회복한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6, 7월 대출 금액은 뭐 8조까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우리 올해 초에 얘기 나눌 때요. 이미 가계 대출 그 규모가 크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 게 이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작년부터 이 주택 시장을 좀 설명할 때 주택 시장에 과거에는 없었던 대규모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1, 2조짜리가 아니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로는 40조짜리였고 올해 신생아론도 27조짜리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연간으로 빌리는 게 적게 빌릴 때는 40조 빌리고 많이 빌릴 때는 뭐 100조 빌린다 치면은 이 프로그램들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건지를 같이 비교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올해도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것도 월에 3조씩은 빌리게 됐으니까요.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전성기 때는 월에 7조 빌렸고 막 7조 5조 이렇게 빌리다가 9월부터는 없애면서 사라졌는데 어쨌든 신생아론이 다시 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중은행 대출이 그만큼 안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소위 정책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대출 당겨받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그 이달에 이제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9월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잘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DSR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DSR은 소득 대비 총 부채의 원본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이 너 소득 대비 몇 %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현재는 DSR 40% 룰을 지키고 있는데 가구 소득이 1억인 경우에 DSR 40%는 원리금이 4천만 원이면 을 넘을 수 없는 거고요. 연간 5천만 원 개인 소득인 경우에는 원리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22년 1월부터였고요.
지금도 DSR이 쭉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정상적인 DSR만 하면은 가령 예를 들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니까 소득은 좀 크게 안 변한다 치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출 금액이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4% 금리일 때랑 3% 금리일 때는 거의 3분의 1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대출이 폭증하면은 부동산 시장 이제 너무 자산 시장 강세로 가버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오토파일럿 같은 그런 자동 개입하는 금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금리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와 시장 상품금리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스트레스 금리가 덜컥 등장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 낮아진 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출 상품 금리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그러니까 가상금리처럼 더해져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의 한도액을 낮추다 보니까 이게 대출 억제 효과가 생기는 거고 네, 대출 많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네, 자동 한마디로. 개입이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게 예. 이겁니다. 자동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상품 금리가 요즘처럼 내려갔을 때 자동 개입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개입이 필요한 시기인데 9월로 갑자기 일주일 전에 뜬금없이 밀었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1단계는 지금 시행 중이지만 2단계를 미루고 있는데요. 1단계랑 2단계는 뭐가 다르냐면은 현재는 그 스트레스 금리가 최저 금리가 1.5%고 엄청나게 높은 거겠죠. 1.5%가 최대는 3%까지니까 내가 대출 상품 금리가 모기지론이 3%라 하더라도 최저는 1.5니까 4.5가 되는 거고 최대는 3에서 3 붙으니까 6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최저 금리의 4분의 1만 반영해 주고 있고요. 그거를 2분의 1인 0.75% 반영하는 게 7월 1일부터였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말 대비해서 시장 금리가 50bp 정도 내려갔으니까 4분의 1 반영하는 걸로는 시장 금리 내려간 부분이 더 커서 전년 말 대비해서는 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내려간 효과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은 3.5였는데 올해 3이 됐다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가상 금리가 2분의 1만 되게 되면 0.75가 붙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작년 말 3.5 올해는 3 근데 3.375가 아니라 3.75가 되면서 이제 대출금리가 추가가 되거든요. 네. 그 시행을 일단 뒤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마치 절판 마케팅이 있는 것 같은 지금 좀 대출 지금 해야 된다. 네, DSR 2단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았었는데 DSR 2단계를 하면은 대출 한도가 크게 위축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7월달, 8월달 양달 동안 상당한 대출 증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부랴부랴 지금 그러면은 0.1% 0.125 이 정도 올려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살짝 올려놓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시행된다는 거는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대출이 1단계 시행할 때보다 2단계 시행하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금액이? 네, 그게 아까 연봉 예, 5천만 잠깐 원, 얘기했지만.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이것도 금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1단계는 그냥 주담대만 받는다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계산은 1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담대만 받는다면 네. 5천만 원이신 분이 3억 원을 이제 3억대 대출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그냥 미시행할 때는 3억 3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 1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3억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리가 내려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종전처럼 똑같이 3.3억을 빌리고 있겠죠. 근데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게 3억대를 내려가게 되는데 근데 지금 3억대 밑으로 내려가지만 이제 가상금리가 0.75가 되게 되면은 그럼 다시 2억대로 금액이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대출 금리가. 예, 예. 그래서 대출이 이제 3억 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씩 좀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 기준으로 5%만 1,500만 원 되니까 노단계는 3.3억, 그다음에 1단계 시행하면 3.15억, 그다음에 2단계 시행하면 3억 원, 3단계 시행하면 2억대로 훅 내려가게 되는데요. 근데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출하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게 주담대만 보면 이런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신용대출도 이걸 적용하거든요.
현재는 시중은행의 주담대만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주담대 바르시는 분만 가상금리를 적용하고 그러면 대출금리가 내려오면 신용대출금리도 내려오니까 신용대출은 받는데 제약이 없고 그것 때문에 4월과 5월에는 큰 폭의 증가가 있었는데 2단계 시행하게 되면 신용에도 가상금리가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신용은 더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금융권의 주담대는 현재 미적용 중인데 2단계가 시행되면 이금융권의 주담대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단계는 사실 꽤 강력한 자동 개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괄적이진 않지만 대출 한도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대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자동 개입으로 섞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제도가 되게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대출금리 요건에 따라서 너무 수시로 변해버리면은 그런 환경이 달라지면은 차주 역시 약간 달라진 환경 속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내야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스트레스 2단계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좀 깐깐한 대출 상황이 다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 9월 되기 전에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들 빨리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7, 8월 달에 제도는 제도고 대출은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 마음에는 그래서 7, 8월 안에 뭐 받아야 되겠다. 무조건 받아야죠. 네, 이런 말씀 생각 많이 들어보니까 예, 이거는 이것도 이제 신청을 기준으로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대출 신청이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신청을 이제 8월 말까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시장에서는. 아이고 지금 대출 필요하신 분들 지금입니다. 예,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달 새 대출이 폭증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또 대출 쪼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릴 수는 있어요. 네. 이미 시중은행들은 조달금리보다 더 낮은 상품금리로 소위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주담대에서는 역마진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간 섹터의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상품을 좀 싸게 팔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대출 수요가 폭증하니까 이제 상품 가격을 높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다시 가상금리를 더 붙이는 형태로 내가 그동안에는 너무 수요가 약해서 역마진으로 팔았는데 앞으로는 좀 마진 붙여서 팔고 싶다. 이러면서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그런 구간에서는 결국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수요가 세지면은 자연스럽게 공급 가액이 높아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7월 들어서는 대출 금리의 0.1에서 0.15%포인트 정도 그 정도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올라갔군요, 상태입니다. 이미. 예. 네. 근데 이제 가계 부채 늘어나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또 대출을 또 쪼이겠다고 하면서 네. 정작 이달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DSR 2단계를 9월로 늦춘 이유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시행 일주일 전에 6월 24일 석간으로 갑자기 금융위가 보도자료 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네, 추측은 막 하겠죠. 근데 그 9월로 미루겠다는 말 안에 PF 시장 안정화가 들어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금융부처는 자산 시장의 등락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고 있고 생산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는 재작년부터 크게 개입을 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PF입니다. 근데 PF는 맨날 몇 달 위기설이 있었는데 네, 몇 월 그렇죠. 위기설이 실행이 안 됐던 거는 금융부처가 결국 금융회사들의 PF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PF가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융부처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했으니까 올해는 그러면은 고가로 매입했던 토지들을 저가로 팔면은 새로운 시행사나 시행 리츠들이 등장을 해서 제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등장을 해서 그 땅들을 좀 사주지 않겠냐.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그런 정리 작업을 들어가라. 이게 5월 달에 PF 대책이었고 그 정리 작업을 7월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팔아라 해가지고 지금 PF 시장에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새로 그 종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으면은 살 리가 없으니까 시장이 좀 활성화된 상태로 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7월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7월부터 갑자기
스트레스 금리 2단계는 좀 세다고 했잖아요. 그걸 해버리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일단 9월까지 밀어놓고 그럼 7월, 8월에 돌아가서 팔리는 거 보고 그다음 시장 분위기 보고 그다음에 시행할 거를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 금리가 PF의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달려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좀 하반기에 PF 대출 부실이 더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이게 PF도 이게 지금 완전 문제가 뭐냐면요. 5월 달에 있었던 PF 대책은 결국은 핵심은 한 줄로 요약하면 자율 조정이었어요. 자율 조정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위험도 평가하고 4단계는 강제 매각하고 3단계는 감독원이랑 상유 결정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섹터에서는 전체 3,000개 프로젝트, 문제되던 프로젝트는 종전에 15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등급을 나누고 있고 등급 나누는 서류 작업들을 7월까지 해라 이런 잠깐만요. 겁니다. 그걸 민간에서요? 아니, 예를 들면 각 예. 저축은행이랑 증권사가 네네네.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민간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등급 분류 짜작 한 다음에 이게 4단계니까 당장 팔아야 되겠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팔 수 있는 최대한 안 팔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면서 그걸 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PF 시장에 굉장히 많은 공매가 속출될 거라고 생각한 시행사들이 물건들이 막상 온비디에는 안 뜨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손가락 빨고 있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PF 시장에 조정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부양책을 쓸 생각이 있는 건데 PF의 매물 조정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정부에서 다시 한번 최근 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빨리 하쇼 막 이러면서 좀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희극인가 싶고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이틀 전에 나왔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PF 제도 개선하는 거를 또 하반기에 추가로 발표하겠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은 작년이랑 도대체 올해 뭐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요. 결국 뭔가- 주택 시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차라리 잘 됐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계속 쓰니까 우리한테는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문제가 좀 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공택지의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사전 청약을 받은 사람들도 대책 없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는데 어떤 말이에요? 네, 그 공공택지 3기 신도 지어지는 거를 공공택지라고 하고 네. 그 공공택지에는 분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공공에서도 사전 청약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10,000, 3만, 3만 이렇게 쭉 갈 거고 민간에게도 사전 청약을 하라고 독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 사전 청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사전 청약으로 했었던 그 시기가 21년, 22년인데 그때 전체 한 45개 정도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사전 청약으로 계약금 받고 본 청약까지 된 거는 그거는 전체에서 16개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그중에 일부가 드디어 우리 그냥 본 청약 안 하고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폐지해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 민간 사업 주체가. 네. 그럼 민간 사업 주체가 그런 거를 폐지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지금 그 주택을 그 가격에 분양했다가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 공사 마진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하겠다 이러면서 강짜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민간 사전 청약 수분양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사전 청약이 없어지니까 벙 뜬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 그래서 공공 사전 청약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에게 진행하는 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간 건설사의 그 판단에 수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인데 막상 사전 청약 받은 분들 생각하면 진짜 네, 스트레스 받으실 것 받고 같아요. 뭐 청약 통장 해지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본청약 준비 야. 집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주거 문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민간에서 그걸 없애버리니까 그 수요가 또 붕 떠버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일반 시장으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PF 문제도 그렇고 이거 하반기 시장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게 많네요. 네, 많습니다. 많지만 이제 이런 거를
핑계로 민간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민간 금융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정리해라. 사실 그거 강제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자율적으로 하세요. 이걸 했지만 안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간이 그런 게임 이론처럼 단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봐야 서로 안 좋은데 하지 말까? 시장도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딴 데 넣어놨다가 뭐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가 내 집 시간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소서였습니다. 4275님, 6345님, 2333님, 2746님 모두 축하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가련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